81쪽이요. 오늘은 81쪽. 홉스 얘기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 홉스 이야기를 공통사회 때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홉스는 어떤 쪽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인문 같은 거는 자꾸 보면 머릿속에 남아서 왔다 갔다 뭐 다른 교과 연결되기도 하고 도움 많이 되니까요. 특히나 철학자들 나오면, 사상가들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겠다 생각만 있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게요. 하기 전에 이거 지문이 총 6개 단락이 있거든요. 1, 2, 3, 4, 5, 6.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단락이 6개가 있거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겠다 한다면 어디서 갈라야 돼요? 요 사이일까, 여길까? 근데 느낌상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둘이 묶이고 4개일까? 3개가 묶이고 3개일까? 4개고 2개일까? 어디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역, 니은, 티귿. 셋 중에 하나겠죠? 그게 무난하겠지? 전부 다 홉스에 대한 이야기긴 해요. 그리고 전부 다 홉스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이 둘의 관계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갈라져요. 그럼 이 차이가 뭐겠느냐?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미리 힌트를 좀 주면요. 홉스의 사상이 다 나오기는 해요. 다 나오긴 하지만 앞에 있는 세 단락은 주로 홉스의 사상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뒤에 있는 세 단락은 홉스의 사상이 근대 윤리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세 단락은 홉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세 단락.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이 사람 거는 내용상 중세 거에 가깝다. 옛날 얘기잖아요. 구시대적인 것 같은데 왜 이게 근대 윤리학이랑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세 단락을 거쳐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홉스의 사상 이야기는 맞아요. 맞지만 앞에 있는 세 개는 근본적인 홉스의 사상 설명.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옛날 거에 가까워요. 옛날 얘기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왜 근대 윤리학이랑 연관을 짓느냐? 그거를 세 단락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또 미리 엮어본다면 요 둘이 하나의 내용이고 이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홉스의 사상을 근대 윤리학의 관계를 맺는데 두 개로 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이런 이야기 하나. 요 둘로 설명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이쪽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알고 있어야지. 왜냐? 배경 지식에 가까운 거잖아.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홉스 하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공리주의라고 들어본 적이 아마도 있겠죠? 뭐 못 들었으면 오늘 들으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약간 한가할 때 공리주의 한번 쳐봐도 되고, 탁탁탁탁 쳐봐도 되겠고. 갑시다. 근대 윤리학의 특성을 매우 잘 드러내는 예는 홉스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 홉스래요. 그러니까 홉스가 근대 윤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근대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한 18세기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돼.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연적 능력의 총체인 욕구를 바탕으로 중요한 말, 내가 추구하는 게 바로 선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홉스의 사상에서 핵심은 나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나의 욕구를 바탕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이미 있는 거야. 자연적 능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게 선, 내가 혐오하는 게 악. 이 세상의 기준은 오로지 나예요. 내가 핵심이에요. 철저히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라고 돼 있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추구하는 게 선이고 내가 혐오하는 게 악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럴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놓을까? 이기적 존재.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16명이 있잖아. 나도 17명째잖아. 17명이 있는데 당연히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게 선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각자가 추구하는 게 선이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칠판에 칸이 없으니까 6개만 해볼까? 그럼 여기도 나가 있겠고, 나가 있겠고, 나가 있겠고, 나가 있고, 나가 있죠. 이게 국가의 개념이라면 100만 명, 200만 명, 1억 명, 2억 명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얘도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충돌하겠지. 얘가 혐오하는 게 악인데 얘는 그걸 추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만 싸우나? 이 둘도 싸울 수도 있죠. 이렇게도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이 관계가 끝인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얘랑 얘도, 얘랑 얘도, 얘랑 얘도, 얘랑 얘도.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니야.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다 해요. 얘도 이 둘 냈으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겠고 이렇게 다툼이 있겠고 이거 다 해야 되죠? 엄청난 조합이 나오겠지? 6명이었으니까 야 이거 조합 몇 개 나오냐? 30, 120, 360, 720개. 어우 야 이게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이것도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자, 이래서 이제 봐봐.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인간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장치나 명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완전 자연 상태예요. 이 상태 내버려 그냥 두면 각 개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겠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걸 행사하는 당연한 일을 여기겠죠. 왜?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니까 얘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근데 얘는 그게 선이야. 난 그걸 혐오해. 당연히 얘한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얘가 내 마음인데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강제로 내가 힘을 쓸 수도 있겠죠. 그치? 힘으로 찍어 누르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네가 날 감히 건드려? 그럼 얘는 어디 가서 총 들고 올 수도 있는 거야.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6명짜리 사회라고 치는 거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이게 100만 명, 1억 명, 2억 명, 10억 명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이게 자연 상태예요.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됐다고 보면 안 돼요. 서로 다투잖아요. 아니야.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게 원래부터 이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자연 상태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분명히 나도 재산이 있겠고 내 가족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불안한 거죠.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지. 근데 이 자연 상태로서는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고요. 질서도 당연히 없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없다 뿐이야. 무언가 조절할 만한 대상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밤에도 불안하죠. 누가 내 거를 훔쳐갈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훔치는 게 자기의 선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훔치는 게 나쁜 거야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게 자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근데 내가 이놈의 말을 듣고 싶진 않아요. 왜? 동등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 만들자라고 다들 약속을 해요. 그래서 무한정 나의 권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권리 하나를 뚝 떼요. 이만큼을 떼자.
야, 다 이만큼씩 돼. 다 자기 권리 이만큼씩 내놓읍시다. 서로 약속을 해요. 이 파란색 권리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하나 만들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는 최초의 국가는요, 이렇게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누군가 통제를 해줄 만한, 적어도 공통된 사회 보장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존재를 만들기로 뭘 해요? 계약을 해요. 똑같은 얘기야. 약속입니다. 그게 국가야.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서 답답하진 않을 수도 있죠. 한밤중에 얘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국가가 얘를 처단해 줄 거야. 그 정도의 안심은 되겠지. 그거 말고는 다 여전히 똑같은 거야.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적인 개인들은 상대방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서로 경쟁합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가 없을 때 이 과정에서 개인들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쵸?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양보할 리가 없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요. 개인은 만인 대 만인의 전쟁, 투쟁이라고 옛날에 말했는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나는 이 5명이 다 적이에요. 얘도 다 적이에요. 얘도 다 적이야. 다 적이야. 서로 적이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투쟁한다. 선생님, 가족은요? 가족은 좀 빼도 되겠고 나도 빼면 되긴 하겠는데 나와 우리, 근데 그것도 가족도 무조건 또 우리 편도 아닌 것도 있거든. 나중에 보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야. 모두 적이에요. 각각이 다 적이야. 적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자연 상태에서 계속되는 공포와 폭력,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들은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 우리를 좀 지켜주시오.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을 통해 효력을 얻는 자연법에 따름으로써 국가를 형성,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그래서 양도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법이 없는 상태야. 무법 상태인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권리를 양도한 다음부터는 드디어 법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알아두면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약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프로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3년 계약, 4년 계약 그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 집 만약에 전세라면 전세 계약도 하잖아. 보통 계약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 국가에 대한 계약은 종료 시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은 뭐가 되죠? 파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권리를 준 거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좀 잘 지키라고. 그게 목적이지. 근데 만약에 국가가 오히려 이들을 억압하면 상식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럼 너 나가, 너 꺼져, 너 우리 다시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하지. 근데 국가에 대한 계약은 뭐가 문제예요? 저항도 불가능해요. 이게 좀 특이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요, 주면 끝이에요. 양도하기로 결정을 하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억울해요? 이쪽이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지켜달라고 권리를 요만큼씩 얘한테 준 건데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오히려 탄압하고 막 죽인다, 괴롭힌다, 세금을 뜯어간다. 아니 그러면 우린 억울해, 저항할 거야, 다시 국가를 만들 거야. 그게 안 된다고 보는 게 홉스의 생각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너무 억울한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한테 억압받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서로 죽이고 물고 물리고 이런 것보다는 한 놈이 질서를 갖고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면서 억압하고 괴롭히는 게 낫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악은 아닌 거죠. 최악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죽는 거고 불안한 거고, 이거는 물론 좋은 지도자도 있겠지만 안 좋은 권력자들도 있잖아. 되게 이상한 왕도 있고요. 그런 건 차악이라고 보는 거고, 요겁니다. 끝도 없고요, 파기도 안 되고요, 저항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야, 이거 너무 왕만 위한 거 아니야?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야? 너무 중세 거 아니야? 근데 근대 윤리학이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락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세스러운 사상이 어떻게 근대 윤리학에 가까운 것이냐, 그거 설명을 네 번째 단락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세 번째 단락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국가란 계약을 통해 각 개인이 양도한 자유권을 근거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게 근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준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준 거야. 그래서 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준 적이 없어요. 난 준 게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맨 처음에 양도하기로 했던 계약을 맺을 시점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독재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만한 거죠.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만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워도 되는 거야. 왜? 그게 홉스가 말한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독재자들 입장에서는 홉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니네를 괴롭히는 것도 니네는 이해를 해야 해. 왜? 어쨌든 나는 니네를 지키긴 해. 물론 내가 니네를 괴롭히긴 하지만 내가 니네를 지키는 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나 아니면은 그 왕들 있죠? 홉스를 되게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끌고 와서 근거로 삼는 거니까. 입맛에 딱 맞는 사상이잖아. 계속 볼게요. 이렇게 성립된 국가는 유일한 의지의 형태로 표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할 만한 대상이 유일하게 국가이어야 한다예요. 국가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야. 지상에서의 신과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 끔찍하죠? 끔찍하지? 근데 신과 같아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지켜줄 수 있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의해 변경, 몰수되거나 문책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예요. 국가의 주권은 원래 국민 거였으나 주면 끝이야. 준 다음에는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나아가 국가의 통치권은 결코 나누어지거나 쉽게 양도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말이에요. 난 얘한테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야, 국가 나눠. 아니, 나눌 수가 없는데 왜? 홉스가 나누면 안 된대. 그죠? 국민은 통치권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없으며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진짜 통치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말밖에 안 해요. 자연 상태 혼란과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가장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통치자가 괴롭히는 게 차라리 낫단 이야기지 전쟁보다는 낫단 이야기인 거예요. 전쟁은 너무 끔찍하니까. 홉스도 절대 권력이 부패, 타락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 자연 상태의 비참함과 끝없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죽음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은 되는데 되게 끔찍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독재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 맞죠? 죽이지만 않으면 되잖아. 뭐 이런 이야기? 물론 실제로 많은 독재자들은 국민들을 죽이긴 했지만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 그래서 네 번째 단락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그렇다면 라고 시작합니다. 국가의 절대 권력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분히 중세의 잔재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거 맞죠? 이런 홉스의 이론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근대 윤리학의 출발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홉스가 근대 윤리학이냐?
그래서 네 번째 단락부터 새로운 얘기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볼게요. 어떤 면이냐. 그리고 이게 25번의 답이라고 찾으면 돼요. 25번이 윗글에 따라 기억에 대답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는 거잖아. 결국에는 25번 문제는 네 번째, 여섯 번째 단락 내용 확인하는 문제일 뿐이야. 그렇죠? 기억에 대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25번 문제는 이것만 잘 읽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설명을 한 겁니다. 아예 홉스의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모르면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경 지식을 깔고 갔다고 보면 돼요. 이제 볼게요. 우선 홉스가 내세운 이기적인 개인은 이전에 어떤 권위나 질서, 외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권위와 질상을 방어하는 근대인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한다. 자, 첫 번째, 이거 지우고 갑시다. 첫 번째는요. 근대 윤리학이 왜 만드냐? 첫 번째는 홉스가 얘기한 이기적인 개인 이게 똑같대요. 뭐랑? 방황하는 근대인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락에서 이게 일문단에서 이기적인 개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기적인 개인의 모습은 중세 때 모습이 아니라 근대인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다시 봐. 거기 A를 보세요. 권위와 질서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근대인,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사람들이 권위도 잃고 권위도 없고요. 질서도 없어요. 그 모습을 잘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도 국가는 존재하지만 그리고 홉스가 얘기한 이 이기적인 개인은 국가 이전에,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기적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결국 똑같더라. 그러니까 국가 성립 이전에 이기적인 개인을 따지는 거는 방황하는 근대인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설명이더라. 이런 전개로 볼 수 있어요. 의존할 만한 권위와 질서가 없다는 것은 당시의 도덕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근대 시대는 밑으로 갈까? 근대 시대는요. 국가는 존재해요. 그러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하다. 근거를 삼는 거야. 새로운 질서와 체계의 수립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국가를 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존재했는데 그 국가가 똑바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성립을 했지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왕 행세를 하더라. 어디에 도지사가 왕 행세를 하더라. 그러니까 헷갈리더라.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해도 시가 한 150개 되는데 왕이 150명이 되는 거 아니냐? 매우 혼란스럽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읍장도 면장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인 행세를 하더라. 그러니까 시민들,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 도대체 우리를 누가 지켜줄 것이냐? 라고 방황을 했더라. 그러니 이제 뭐가 필요해요? 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국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얘기 성립이 돼요. 자, 두 번째요. 이에 홉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에 일부를 양도하러 계약을 맺으며 생각하는 세속적인 권력을 새로운 질서의 궁극적인 근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국가가 존재하지만 매우 혼란하다. 해결책은 뭐예요? 더 강한 국가가 필요하죠. 이거를 홉스가 뭐라 그러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위 이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데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기 통제 또는 자기 지배 능력이 홉스에 이르러 중요한 계기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기 통제나 그 다음에
자기 지배 능력, 이게 있으면 참 좋아요. 내가 알아서 뭔가 하고 내가 알아서 뭔가 하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질서를 성립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 다음 봐야. 그러면서 홉스는 인간의 자기 통제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왜? 여전히 이거는 믿기 어려워요. 뻔한 거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근대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다 갖추고 있다면 굳이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홉스가 볼 때는 근대인들도 이게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저 볼게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기 통제보다는 이기적인 요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서로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만약에 한 사회야. 내가 이런 거 배려하면 니네도 나한테 배려를 해주면 좋아.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같이 함께 해주면 좋아요. 그게 되면 가장 좋지만, 궁극적인 거야. 가장 좋지만 난 여전히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고 니네도 나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상위에서 우리를 컨트롤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에 의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요거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들이 각자 조절하는 거, 이게 가장 좋지만 이게 있다면 그게 되지만, 홉스는 사람들이 이게 있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치 중세시대의 잔재를 끌고 오는 것 같아 보일지언정 어쨌든 근대인들도 이게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는 이게 필요하고, 근데 근대인들도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한 국가가 나올 필요가 있고, 더 강한 왕정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독재자, 통치자 이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긴 한데 간단해. 딱 하나야. 뭐예요? 홉스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대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기적인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틈만 나면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나, 틈만 나면 나만 중시한다거나. 근데 사실 또 요새도 보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꽤 많긴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잖아. 근데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가 필요해요? 대부분은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제 학생이고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법이 없어서 할 수 있겠지만 한 20, 30, 40 되면 대부분은 법이 필요합니다. 왜? 생각보다는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없으면 어떨까를 고민해 보면 홉스의 말이 맞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나치게 근대인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도 존재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대답한 내용. 그럼 지금 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가장 적당한 거는요, 4번 먼저 볼게요. 홉스의 이기주기 윤리학에서 인간은 기존 질서가 붕괴된 혼란 상태에서 오직 자기 통제는 근거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게 그나마 가깝습니다. 그나마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홉스의 사상에서 보면 오직 자기 통제 능력을, 요거를 근거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택지 4번에 이 얘기 빠진 거예요. 그런데 믿기 어려우니까 요게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선택지 4번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너무 쉬워지니까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홉스의 생각에서는 근대인이라면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될 거야.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일단 나는 믿기 어려워. 그러니까 더 강한 국가가 필요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그나마 가까운 거고요. 자, 1번하고 2번은 니네 문제 풀어왔으면 알겠지만 1번하고 2번은 중세의 잔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아쉬운 거는 이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4번이 없으면 3번이 맞아요. 3번은 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좀 아깝지. 아쉬운 부분이에요. 5번은 마찬가지죠. 5번도 이기성만 언급하는데 5번은 1문단에서의 이기적인 개인을 얘기한 거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죠. 답은 4번이에요. A에서 추론할 수 있는 홉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왜 홉스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 왜 홉스는 중세의 잔재처럼 보이는 걸 끌고 왔을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찾으면 돼요. 1, 2, 3, 4, 5 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찾으면 제일 가까운 건 5번이에요. 매우 혼란하더라. 그래서 걱정되더라. 그럼 이 혼란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디 한번 이런 대책을 세워볼까?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자, 27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홉스와 복이 마키아벨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별로 없어요. 재미는 별로 없는데 읽어보면 좋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사회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잖아. 마키아벨리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그 피렌체 사람이잖아. 르네상스 시대 때 피렌체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에요. 글도 잘 쓰고 사상도 명확하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인데 피렌체 누구더라? 그 유명한 피렌체 지배자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막 쫓겨났거든요. 쫓겨났다가 다시 복직하고 쫓겨났다가 복직하고 막 서로 암투 벌이는 거 정치적으로 암투 벌이 다 보고 그러면서 피렌체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걸 많이 보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 베네치아를 보면서 저기는 이게 잘 살지 저기는 뭔가 명확한데 이런 걸 보면서 그래 국가를 유지하는 군주가 좋아야 되고 이 군주는 국가 유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쓴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주론은 국가 유지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군주가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한다? 그걸 현실적인 얘기에서 쓰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여도 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약간 달라진 면이 있는데 마키아벨리라고 하면 잘못 알려진 거는 거의 악마에 가까운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목적이에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가 어때야 하는가? 냉철해야 한다.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봐줄 수도 있지만 그거의 모든 목적은 이게 되어야 한다. 좋은 군주는 국가를 유지하는 거지 착하기만 한 군주는 나쁜 군주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게 군주론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요거 읽을 때 조금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뭐냐면 요새는 좀 사람들이 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거를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제목 중에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함께 읽으면 좀 더 요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지식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보기 볼게요. 군주된 자는,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가 미덕을 지키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되고, 목적은 이거야. 언제나 목적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신은 국민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 신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다. 목적은 뭐예요? 국가예요.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적절해서 달라지는 임기응변 필요하다. 착한 군주는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착해지는 것도 요거를 위한 거지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고요.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게 된다. 이게 요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것만 되면 잔인한 군주라도 결국에는 좋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요, 비슷한 사례 중에 진시황이 있잖아요. 진시황제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건 진 나라가 통일 중국 통일한 나라 진이잖아요. 15년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진시황제가 그렇게 잔인한 것들을 했던 거는 거의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게 많았잖아. 근데 또 몰라요. 만약에 진나라가 한 100년, 200년 갔으면 이 사람도 칭송받고 그 사람이 했던 잔인한 것들이 뭐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한 거라고 말이 안 나왔겠지. 사실 여러분들 진시황제 유명한 얘기 하나 있거든요. 진시황이 이렇게 어디 막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가 진시황이 나쁜 놈, 이 개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옆에 있는 마을로 도망갔대요. 진시황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가다가 그런 욕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잡고 싶은 거야. 잡을 수가 없잖아. 안 나오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목소리도 몰라요. 진시황제가 어떻게 했죠? 이 마을 전체를 다 묻어버렸지. 그러면 나한테 욕한 인간은 죽긴 죽을 거 아니야. 확실히 죽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 2,000명 정도가 산다고 쳐봐. 다른 데는 도망갈 수가 없고 여기를 도망가다가 쳐봐.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다 없애버리는 거야. 완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끔찍하지만 만약에 이게 국가를 위한 거였다면 오히려 국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진시황제는 이게 개인적인 일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15년밖에 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라졌죠? 그런 거. 자, 홉스와 마키아벨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 그래서 가장 아까운 거는요. 1번이에요. 국가의 절대 권력은 강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 유지를 위한 겁니다. 새로운 질서도 국가 유지를 위한 거고. 근데 마키아벨리는 왜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홉스는 얘기를 했죠. 홉스가 생각할 때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어쨌든 요거를 위한 거는 차이점이야. 마키아벨리가 왜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비슷하긴 해. 실제로 비슷한데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홉스하고 마키아벨리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유지하는 건 둘 다 똑같다. 2번 같은 경우에는 홉스 얘기만 나오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릅니다. 어디도 나온 바가 없어요. 오로지 이런 거 없잖아요. 둘 다 몰라요. 4번 인간은 양도하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다. 이거는 가까우면 홉스 거잖아요. 홉스 얘기예요. 5번 악덕에 의해 행사되기도 하지만 나라가 위험할 게 악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키아벨리 얘기가 확실하죠. 홉스는 잘 몰라요. 답은 1번 목적은 국가 유지인 것이다. 다음 주 2주차 들어가요. 다음 주 숙제는요. 그 다음에 있는 28번, 30번이랑 드디어 우리 B 갑시다. B. 자, B는 좀 길어요. B는 좀 기니까 뒤에 1번에서 3번까지 한번 풀어와봐.
교육청 변형 1번, 3번까지